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돈키호테를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철학이라고 하니까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사실 19세기 중후반에 등장하여 20세기의 중심 철학이 된 실존주의는 철학자뿐만 아니라 문학가, 즉 작가들이 동시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실존주의자 중에는 철학자이자 동시에 작가인 경우가 특징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문학작품을 다루면서 실존주의를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폴 사르트르라든가 시몬드 보바르,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나 알베르 까미 등이 이런 부류의 작가로 먼저 떠오르고요. 러시아의 피오도르 도스옙스키를 비롯해서 프랑스의 장주네와 마르셀 프루스트를 비롯해서 스페인의 미겔 데 우나무노 등도 실존주의 문학에서 다뤄볼 수 있는 작가들입니다. 물론 현대의 거의 모든 작가들이 실존주의적 사상의 기반 위에서 창작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이 문학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서 돈키호테를 말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소설 돈키호테 속 돈키호테는 실존주의적 인물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돈키호테라는 기사는 원래 스페인의 중남부 라만차 지역의 어느 마을에 사는 시골 영감 알론소 끼아노였죠. 그는 어느 정도 재산은 있었으나 일을 하지 않았고 우울증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젊었을 때 충만하게 가졌을 삶에 대한 의욕도 없이 이미 열정의 불은 꺼져가고 그에게 남은 삶의 시간은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알론소 끼아노의 유일한 일은 책을 읽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그는 기사도 이야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책을 읽다가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는지 아니면 미쳤는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가게 되죠. 자신을 돈키호테라고 칭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돈키호테는 둘시니아를 공주로 삼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으며 어린아이와 여인들, 특히 약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과 그래서 불의의 세상을 구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집을 나섭니다. 이렇게 삶의 목표가 생기니 시들하던 의욕이 돌아왔고 꺼져가던 열정의 불은 다시 활활 타올랐고 몸에는 강력한 힘이 솟아납니다. 삶에 어떤 희망이 생긴 그는 기사로서의 도전과 모험을 시작하게 되죠. 네, 이쯤에서 돈키호테를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먼저 돈키호테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발견됩니다. Cada uno es hijo de sus obras. 번역한다면 각자는 자기 작품들의 아들이다 라고 해석되지만 이 문장의 속뜻은 각자는 자기 행위의 결과물이다 또는 사람은 자기가 한 행적에 의해 그 정체성이 정해진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물들이 합쳐져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이는 운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요. 한 사람의 운명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즉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말과 동합니다. 작품 돈키호테에서 알론소 끼하노라는 사람이 책을 읽다가 자신을 돈키호테라고 명명하는 순간 그가 집을 나가 모험을 함으로써 그 모험의 결과물들이 기사로서의 돈키호테라는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니까 돈키호테야말로 매우 실존주의 철학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말입니다. 여기서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사르트르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La existencia precede a la esencia.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이 문장은 앞에서 언급한 작가는 자기 작품들의 아들이다라는 돈키호테 속 표현과 통하고 있는데요. 돈키호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그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고 그가 자유의지에 따라 행한 행위들을 통해 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의미와 닿아 있습니다. 결국 돈키호테란 소설은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반영된 것이니 그 행위의 총합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 또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돈키호테의 말과 사르트르의 말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시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는 문장에서 실존과 본질의 관계를 이해하기에 돈키호테라는 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예를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풍차의 경우입니다. 풍차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몰리노 데 비엔토입니다. 여기서 스페인어에서는 우리말의 풍차에서 감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몰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차라고 할 때 그것은 풍차의 외부 형태, 즉 그 이미지에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스페인어 표현에는 풍차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곡식을 빻는 것을 말하죠. 바람으로 움직이는 방아, 말하자면 바람으로 날개가 움직이고 그것이 내부의 변환장치를 거쳐 곡식을 빻는 설비, 즉 방앗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풍차, 즉 몰리노 델 비엔토의 실존은 바람에 따라 풍차의 날개가 움직이는 구조물이지만 그것의 본질은 곡식을 빻는 방앗간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물로 돌아가는 물레방앗간도 동력은 다르고 그렇기에 형태, 즉 실존의 이미지는 달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풍차나 물레방아는 원래 그것들이 갖고 있던 본질, 즉 방앗간이라는 본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풍차라는 것의 실존 또는 존재가 그 행위를 통해 방앗간이라는 본질을 만들어냈지만 지금 이 풍차는 그 본질을 상실하고 장식품 또는 관광 상품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우리 눈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질의 관점에서 매미를 예로 든다면 매미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빈 껍질을 남기게 될 때 그 껍질은 매미의 본질에 대한 흔적은 되지만 현재 다른 형태로 나무에 붙어 소리를 내고 있는 매미의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겨진 매미 껍질에서는 이미 매미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죠. 현재 살아서 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에게 그 본질이 옮겨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키호테에 나오는 풍차는 산초를 비롯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풍차였고 그들에게 풍차의 본질이 방앗간이었다면 돈키호테는 괴물이 마법을 통해 풍차의 모양으로 변한 것이라고 봤다면 이제 돈키호테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초에게는 실존과 본질은 늘 같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풍차를 본 것이지만 실존과 본질은 일치하지 않으며 변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돈키호테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존 또는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정체성이 없지만 존재의 작동과 행위가 본질, 즉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것인데요. 동시에 본질이라는 것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다른 본질을 갖게 된다는 점을 돈키호테와 풍차의 예를 통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장폴 사르트르의 말과 각자는 자기 작품들이 자식이다 라는 표현이 매우 닮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네, 이쯤에서 실존주의 중요한 개념인 부조리에 대해서도 다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삶 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기도 하고 종교적인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나눠 선과 악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현실 속에서 좋은 일을 했기에 복을 받을 것이며 부유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삶이 부조리하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알버트 까미의 페스트는 삶의 이런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물론 14세기의 페스트 상황을 토대로 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페스트 앞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골방에 숨어 사는 사람도 죽고 신앙심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제도 죽습니다. 아예 이것저것 무시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난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죽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패스트 때문에 사업의 기회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패스트가 종식되지 않기를 바라죠. 이렇게 생사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평소에는 하지 않을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글쎄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도덕적 잣대를 대거나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뭔가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맨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탄 칸은 따뜻한 햇볕이 속속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안히 뒤로 기대고 장래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는데 좀 더 자세히 관망해보니 장래가 어디까지나 암담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윽고 그리하여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러 딸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녀의 젊은 몸을 쭉 뻗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처럼 비쳤다. 네, 아들이자 오빠인 그레고르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 암담한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희망 삼아 남아있는 가족들이 삶을 다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런 우리 시대 실존주의적 인간행에 비한다면 돈키호테는 매우 적극적이고 행동형의 실존주의자로 보입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한 상황에 절망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정면 대응하여 그것을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사색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결투하는 기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부조리와 더불어 실존주의 철학에서 돈키호테를 이야기할 때 다뤄야 할 개념이 바로 운명과 자유의지입니다. 말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는 표현에 이 단어들을 적용해 본다면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돈키호테가 언급한 것처럼 각자는 자기 작품들이 아들이라는 말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자세는 불안한 현실과 무의미한 삶 속에서도 자기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자신의 삶 또는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기도 하죠. 불안하고 힘든 삶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자세라는 것인데요. 진정한 패배는 자기 스스로 패배했다고 생각할 때다라는 사르트르의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보통 운명이라고 하면 애정된, 즉 이미 정해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실존주의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설 돈키호테로 돌아가 알론소 끼하노가 스스로 돈키호테가 되는 순간부터 기존의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는 존재가 되죠. 이는 자기 극복, 즉 극기라는 말과 다르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돈키호테 2권의 72장에는 돈키호테와 산초가 마을 입구에서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패배와 허무, 무의미와 우울, 그리고 의기소침으로 가득 찬 돈키호테와 그에게 용기를 주려는 산초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덕길로 올라가니 고향 마을이 훤히 바라다 보였다.
그 광경을 보자 산초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 마을아, 두 팔을 벌려 돈키호테님을 맞이하게나. 다른 사람에게 져서 패배하긴 했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고 돌아온 승리자시라네. 주인님께서 말씀하셨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인간에게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라고. 그렇습니다. 알론 수키하노에게 주어진 것이 운명이었다면 그가 돈키호테가 되는 순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넘어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즉 극복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고, 이 극기야말로 가장 어렵고 그렇게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이미 돈키호테가 말했고 다시 산초가 돈키호테의 말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편 돈키호테를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생각해 볼 또 하나는 바로 신과 인간의 문제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기본은 바로 신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를 구분하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구도인데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서양에서 이 두 가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매우 역사가 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상충되는 듯한 신중심과 인간중심의 두 가치는 르네상스 이후 그리고 매너리즘과 바로크에서 매우 깊이 논의되었고 많은 문학과 예술 작품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 과거 영광을 다 소진한 스페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삶에 대한 비극성은 신앙, 즉 기독교적 신에 대한 고뇌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뇌는 스페인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 미겔 데 우나무노의 글에서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고가 뿌리 깊은 서양인들, 특히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의지와 실존과 본질의 문제는 기독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는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통해 변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키호테 속의 실존 철학적 관점 역시 기독교적 세계관과 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돈키호테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자발적 선택과 행위에 대한 판결은 하늘만이, 즉 신만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신이 최종 판관인 상황에서 인간인 왕이나 판사의 판결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돈키호테 속의 핵심적인 세계관이죠. 그렇기에 돈키호테는 속박된 사람들을 그 이유를 물어볼 생각도 않고 일단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는 끌려가던 죄수들을 풀어주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이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신이 계셔서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에 무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최종적이고 유일한 판결자인 신에게 달려있다는 주장이죠. 돈키호테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왕이나 판사 입장에서는 불편해도 종교적 입장에서는 결코 지탄받을 구조는 아니게 됩니다. 바로 돈키호테의 실존주의가 기독교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모든 행위의 끝에는 나를 판결하는 신께서 계시기 때문에 신 외의 어떤 권력자도 나를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돈키호테를 실존주의 철학의 몇 가지 주요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돈키호테의 공부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불안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어떤 유형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